인생은 고난과 역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마 이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지만 유독 나에게 오는 고난은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의 역설의 강범구 저자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삶을 살수록 성공과 부는 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신 뇌를 부자의 뇌로 만들고 잘못된 오류는 꼭 끊어내게 되면 부와 성공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부자의 뇌를 활용한 사람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부자들은 물론 삼성 이건희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생전 남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생각의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신호가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길에 서게 되는데요. 가난한 뇌에서 벗어나 부자의 뇌로 바꾸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부의 역설을 통해 부자들의 신호와 그것을 내가 잡아내는 방법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유재석을 성공으로 이끈 기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연예인 유재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지독하게 힘든 무명 생활을 이겨내고 2005년 KBS 연예대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최고의 MC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유재석은 신인 때부터 입담이 좋아 동료 개그맨들 중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방송에서는 재밌게 하지를 못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단 한마디의 대사도 기억이 안 났다고 한다. 춤 실력도 좋아 동료들에게 열심히 춤을 가르쳐서 무대에 올라갔지만 본인만 춤을 틀렸다고 한다. 지금 보면 너무 웃기지만 그때의 유재석은 가망이 없는 방송인이었다. 당시 유재석은 동료 연예인들에게 방송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송은 어렵다, 방송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다. 그렇게 신인 개그맨에서 무명 개그맨으로 밀려나 진지하게 방송을 포기할지 말지 고민했을 무렵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정말 단 한 번만 저에게 개그맨으로서 기회를 주신다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큰 아픔을 받더라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중심에 자신이 성공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이라는 구절은 구절의 맥락과 관계없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성공의 이미지도 매우 구체적이다. 내가 성공했을 때 맞이하게 될 영광을 내가 독차지할지 타인에게 돌릴지 고민하는 것은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놓는다. 유재석은 아마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연예 시상식에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상했다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 그의 머릿속에서 방송이 힘들다와 같은 생각은 내쫓길 수밖에 없다. 그는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회로를 바꾸어 성공을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가 있었다. 만약 기도의 내용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와 같은 것들이었다면 그는 결국 방송을 포기하게 됐을 것이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착각의 힘. EBS 다큐 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한 가지 실험이 진행된다. 촬영진은 쇼핑몰에 간이 부스 하나를 만들고 행인들에게 그곳을 기적의 신소재 체험 공간이라 소개했다. 그러고는 해당 신소재가 자기장을 통해 신체의 통증을 줄여준다며 체험을 권유했다. 나사에서도 이 신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부스 안에 들어가면 연구원 개발자 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체험을 안내해준다. 그들은 신소재로 만들어진 옷모자, 막대 등을 꺼내어 행인들의 몸에 결리는 부분이나 통증이 있는 곳에 물건들을 가까이 가져다 댄다. 그러면 행인들은 하나같이 결리는 곳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코가 뚫리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시험을 마치고 촬영진이 전부 가짜였다고 밝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짜 아닌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심리학의 시선에서 내린 판단이다. 물론 신소재의 효과는 가짜겠지만 행인의 통증이 한동안 사라진 것도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그에게 자신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믿음이 생기자 그는 정말로 건강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한다. 오장육부가 자신의 기능대로 작동하는 것도 특정 손상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뇌가 시켜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뇌의 상태와 명령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해도 내가 그 치료의 효과를 믿지 못하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 뇌가 스스로에 대해 나는 아직도 아픈 사람이야. 내 건강은 좋아질 수 없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건강이 좋아지기 위한 뇌 작용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라 해도 내가 그 치료의 효과를 믿으면 건강이 좋아진다. 스스로에 대해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뇌가 그에 걸맞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착각의 힘이다. 이러한 착각의 힘을 잘못 발휘하여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예시도 있다. 고장난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냉동 창고 안에서 일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냉동 창고 문이 전원이 차단돼 문을 열 수 없게 되었다. 혼자 냉동 창고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죽어가며 벽에다 자신의 기록을 남겼다. 동료의 실수로 나는 냉동 창고에 갇혔으며 너무 추워서 괴롭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다음날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러나 사실 전원이 꺼진 냉동 창고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춥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는 냉동 창고에 갇혀 있으니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러한 착각이 그의 뇌를 바꾸어 스스로 목숨이 끊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도 스스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식단과 운동에도 신경을 쓰고 아플 땐 병원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뇌의 역할을 망각해선 안 된다. 간절함의 작동 방식. 행운을 다루는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다. 간절하게 원하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논리다. 그런데 세상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간절함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건 간절함의 형태다. 그 중심에 자신의 성공한 이미지가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이미지가 있는지에 따라 간절함은 행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운이란 우리의 뇌가 우리를 돕는 것을 가리킨다. 간절함의 형태가 힘들어 죽겠네. 제발 그만 가난했으면 좋겠다와 같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가난에 찌든 자신의 모습이 새겨지게 된다.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를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 그 사람은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라는 한탄만 반복할 것이다. 반면 나는 이미 부자가 됐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지와 같은 간절함을 갖는다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새겨지게 된다. 그리고 뇌는 그러한 상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뇌는 철저하게 당신이 떠올리는 이미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머릿속이 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평소와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 평소에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당신의 뇌가 특별한 무언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꿈속에서일 수도 있고 어떠한 말을 듣거나 어떠한 장소를 지날 때일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건 뇌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뇌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에 따라 세상을 볼 뿐이다. 그러니 열심히 살 생각보다 원하는 생각에 집중하라.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와 성공의 열쇠는 바로 원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불가능을 고려하지 말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현대그룹을 만들고 국내 재계 서열 1위에 올랐던 정주영 회장. 책을 읽는 독자 중에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와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1995년 미국 포브스지는 정주영 회장을 세계 9위의 부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2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었다. 정주영 회장이 세계적인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억만장자 대열에 들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정주영 회장은 왕회장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 재벌 중의 왕이라는 뜻이다. 이토록 대단한 부와 성공을 이룬 인물이기에 아직도 그의 성공을 분석하고 설파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로 꼽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은 아래와 같다.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로 대표되는 실행력과 도전정신, 빈대 철학이라 불리는 전심전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자. 실행력, 도전정신, 전심전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 결국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닌가? 나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꼽고 싶지 않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 오히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그중 정주영 회장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내가 꼽는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은 불가능을 고려하지 않는 상상력이다. 그는 불가능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성공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사업을 성공시킬 생각에만 열중하다 보니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다. 그가 단돈 500원으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500원으로 500억 원이라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조차 없었던 시기.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꿈을 키웠다. 사실 이는 그의 도전을 대놓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무모한 일이었다.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를 짓고 운영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선박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데 선박보다 더 큰 시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엔 이를 실행할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로 향했지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에게 투자하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한국의 조선업이 당시 저렴했던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은 영국으로 가 마침내 투자 유치를 받아온다. 500원으로 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일화는 여기서 등장한다. 영국의 은행을 찾은 정주영 회장은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었다. 그리곤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우리의 선조들이 영국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 철갑선 거북선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오래전부터 배를 만들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500원짜리로 보여준 것이다. 그의 재치와 기계에 감탄한 영국 버클리 은행의 부총재는 정주영 회장에게 차관을 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주영 회장의 현대조선소는 1987년 조선업 세계 1위의 꿈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머릿속에 이미 완공된 조선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누구보다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한 장을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선소 건립에 필요한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주영 회장만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정주영 회장이라도 한 번쯤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한다는 생각을 아주 빠르게 떨쳐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일을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도 강렬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불가능해도 밀어붙이는 것,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 계산기에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는 조선업이 불가능해 포기한다는 결정과 도중에 실패하는 미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만약 이런 부분을 고려했더라면 오늘날의 현대그룹과 한국의 조선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걸 알고 있어야 성공한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는 게 많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지 묻고 싶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전하기보단 더 배우려 한다. 또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미룬다. 배움의 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속도보다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 분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익히려고 해도 당신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다 배워서 실행하려 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배우다 끝날 것이다. 다 알아야 성공한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많이 배운 것과 성공은 관계가 없다. 많이 배운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적인 연봉이 높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생을 뒤집을 만큼의 성공은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고 제한신념으로 자신을 가두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반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자수성가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사람의 사례는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 대중화 성공하여 자동차왕이라 불린 헨리 포드다. 그가 그러한 신화를 써낼 수 있었던 건 누구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와 길 위에 마차 대신 수많은 자동차가 오가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뇌는 싼값으로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미국 미시간주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불편하고 느린 마차를 보며 향후 마차보다 더 나은 이동수단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우선 발명왕 에디슨의 기계 공장에 취업해 기술을 배웠다. 이후 직접 사업을 차려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비롯한 현대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삶을 이러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당신은 스스로가 무언가를 도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배움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 당신의 생각이 옳다. 결국 미래는 당신의 믿음대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성공은 선택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성공과 부로 향하는 사고방식의 오류. 내가 다 배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결국 자신을 계식의 틀에 가두게 된다. 내가 아는 영역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활용해도 당신은 큰 부를 일굴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라. 우리는 우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모든 종류의 사업은 그것을 성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스포츠 경기와 같이 개인의 역량으로 승부하는 세계에서도 타인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00번의 실패를 했다는 에디슨조차 모든 과정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었다. 일본에는 100개가 넘는 병원을 운영하며
연매출 2천억을 내는 의사가 있다. 그에게 어떤 기자가 본인의 성공 비결을 하나만 꼽는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혼자서 대단한 일을 하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가 빌린 사람의 힘은 각 병원 지점을 운영하는 원장들과 본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주는 직원들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신뢰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 정의한 것이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든 부자들의 공통점은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자본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더 수월하게 성공을 거둔다. 특히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자신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잘한 일은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그들이 고용한 사람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시간으로 새로운 사업을 찾고 매출을 늘릴 방법을 모색한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여러 명의 화가가 떠오르겠지만 여기서는 파블로 피카소와 반 고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정확히는 그들의 생전에 거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두 화가의 인생은 부자의 뇌와 가난한 뇌를 지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외로 둘은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다. 피카소가 고흐보다 겨우 28년 늦게 태어났지만 고흐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둘을 전혀 다른 시대의 인물로 알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이지만 두 화가 모두 프랑스를 주요 무대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삶은 너무도 달랐다. 피카소는 지금도 유명하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그림이 잘 팔리는 화가로 유명했다. 반면 고흐는 생전에 누군가에게 팔아본 자신의 작품이 단 한 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고흐는 생전에 실패한 화가였다. 놀랍지 않은가? 그런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도 단 하나의 작품밖에 팔지 못했다니. 생전이든 사후든 미술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두 화가의 재능에 우열을 논하긴 힘들다. 두 거장 다 비슷한 정도의 재능을 지닌 것이라면 과연 어떤 부분의 차이가 둘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먼저 피카소의 인생에 대해 살펴보자. 피카소의 아버지 호세는 무명이긴 했어도 식당을 장식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화가였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연필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회화에 친숙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피카소가 어려서부터 미술의 재능을 보이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예술학교에 진학시켰다. 이처럼 그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림을 배운다. 그렇게 그는 92세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작품을 남기게 된다. 그가 남긴 작품은 그림, 조각, 판화, 도예 등 3만여 점에 이른다. 이에 반해 고흐는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고흐는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모사하면서 회화적 기교를 익혔다. 한때 그림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지만 성격적인 문제로 오래 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가 그림을 그린 기간은 10년 남짓이었다. 5년은 무명으로 지냈고 초기 걸작 감자 먹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차츰 두각을 나타냈으나 고작 5년 더 그림을 그린 뒤 그는 사망했다.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피카소와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고흐, 각자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고흐가 타고난 미술적 재능은 더 뛰어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고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 재능이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고 부를 쌓는 데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화가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예술품이라 생각했던 반면 고흐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줄을 몰랐다. 그렇기에 그는 평생 괴로워했다.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에는 그의 불행한 인생이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온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며 먹을 것이 부족해 물감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 세기의 작품을 내놓고도 고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일찍 생을 마감했을까? 이러한 불행을 단순히 환경의 문제라고 볼 일은 아니다. 물론 그의 부정적인 성격은 그가 놓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고흐 자신의 문제였다. 이에 반해 피카소는 스스로의 재능과 작품의 가치를 믿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카소의 뇌는 예술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 소개해줄 언론과 평론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포섭하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작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인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둘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재능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피카소가 그가 지닌 재능의 반만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는 성공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고흐가 그가 지닌 재능의 2배를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는 실패했을 것이다. 물론 예술가가 죽고 난 후 후대의 평가는 순전히 그가 남긴 작품과 업적을 통해서 매겨질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살아있는 당대에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술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있다. 당신의 재능을 살려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당신의 재능과 그로 인해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설령 당신에게 뛰어난 재능은 없을지라도 당신의 뇌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어진 재능을 뛰어넘어 성공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재능이라는 허상. 지금까지 피카소와 고흐에 대한 논의는 둘 다 재능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재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타고난 재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어떠한 재능이 우리 뇌의 완벽히 선천적인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재능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살찌는 체질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살찌는 체질을 지닌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전자와 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된 것인지 성장 환경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물론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특정 분야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과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존재한다. 화가인 아버지를 둔 피카소의 어린 시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존재할 뿐 종착점까지 남들보다 앞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이들을 보고 나도 어려서부터 이걸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당신은 재능 없는 사람이 된다. 나의 재능이 뛰어난지 여부는 생각의 방식에 달려있다. 스스로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공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뇌가 설정되면 부족한 재능은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 애초부터 재능과 관련된 문제는 신경 쓰지를 말아야 한다. 재능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 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당신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들은 것 자체가 생각에 대한 당신의 열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부자의 뇌에 가까워지고 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매 순간 옳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 성공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 선택의 순간에 옳은 판단을 내린 이들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은 파괴적인 선택이거나 조금 돌아가는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론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기에 오늘날 그들이 성공한 사람의 지위에 오른 것일 터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엄청난 해안을 갖고 있었다라거나 운이 좋았다라고 말한다. 특별한 지혜나 행운이 있어 그들이 성공했다고 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는 경지에서 내린 판단일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성공한 이들은 어떻게 매번 옳은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꾸준히 상상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뇌는 매 순간 그들이 상상해온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뇌가 인도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 꾸준히 성공한 미래를 상상해 왔다고 해도 막상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좀 허무한 대답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정답이다. 이때 우리가 원한다고 느끼는 감정은 뇌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당신의 뇌가 이미 부자의 뇌로 바뀌어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그 선택으로 인해 성공한다는 당신의 운명이 바뀌진 않으리라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 언어가 이미 성공을 말하고 있다면 당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A, B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당신은 그 안에서 성공을 찾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 언어가 아직 가난을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윌 스미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다. 그는 지금까지 총 1조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명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주변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정했다면 그에 맞춰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된다. 그는 알고 있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스미스 또한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꾸준히 그려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선택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뇌의 역할을 강조하며 뇌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또 책 속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우리 뇌를 바꾸는 주요 방법 신경 언어 프로그램 기법인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설명되어 있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정신 등 즐겁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뇌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정말 유익하고 신비하게 느꼈던 책이어서 자기계발에 관한 책을 원하신다면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크게 힘들지 않고 자연스레 부와 풍요를 누리는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